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인프라 하면 코어 위브 이 이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단 며칠 만에 30% 넘게 그냥 확 치솟으면서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네, 시장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대규모 인프라 계약 소식 같은 것들이 막 연달아 나오면서 와, AI 인프라 수요 이거 진짜 강력하구나 하는 기대감이 거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코어 위브 경영진도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그랬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다. 가격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내비쳤죠.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열기가 과연 계속될까 하는 좀 신중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펜나데슨의 닉 델데오 분석가 같은 경우 지금 단계는 수요 좋은 건 알겠는데 코어이브 기술이 다른 회사들이 절대 못 따라하는 그런 독보적인 거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 네. 경쟁 치열해지면 결국 수익성 나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중립 의견에 목표 주가 65달러 이걸 제시했거든요. 맞습니다. 딱 그 단기적인 주가 폭등,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코어 위브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또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여러분께서 이 혼란스러운 그림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매듭 한번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선 최근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의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여러 가지 호재가 막 동시에 터진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오라클 실적입니다. 이게 예상을 완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고 또 대규모 계약 전망까지 공개하면서 시장에 AI 인프라 수요 여전히 정말 뜨겁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특히 그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목표 자체를 올리면서 외부 대형 고객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 이걸 강조했어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니비우스 간의 계약 소식인데요. 네. 이게 약 1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연 계약이거든요. 와, 20조요? 네.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진짜 거대 IT 기업조차도 필요한 GPU 자원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가져온다. 그렇죠.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이 중요한 흐름,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소식이 결국 코어위브 같은 특정 고성능 컴퓨팅 작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네오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높인 겁니다. 네오클라우드 업체들한테는 호재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오픈 AI 발표입니다. 아, 오픈 AI. 네. 2029년까지 예상되는 현금 소진 규모를 무려 1,150억 달러, 거의 15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확 늘려잡았다는 소식인데요. 150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연산 능력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막 막대한 전력, 넓은 부지, 또 첨단 냉각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하이퍼스케일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계속될 거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골드만삭스 컨퍼런시에서 나온 코어위브 경영진 발언이에요. 아, 직접요? 네. 여기서 AI 모델 학습시킨 다음에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 이걸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추론. 이 추론 단계에서의 연산 수요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고 가격 결정력도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막 연이어 나오니까 그전에 있었던 실적 부진 우려라던가 주식 보호의 수혜제 같은 좀 불안한 요소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 걸 다 누르고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올린 동력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오픈 AI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 이런 소식들이 다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코어위브 주가에 확 불을 붙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짚어주신 그 닉 델데오 분석가 지적처럼 결국 경쟁 환경을 또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구호위브가 활동하는 이 니오클라우드 시장, 이 시장의 경쟁 구도는 좀 어떤가요? 네오클라우드 생태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정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딱 초점을 맞춘 그런 클라우드 시장인데요. 여기에는 코어위브 말고도 비슷한 기술 조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 이미 있군요. 네, 핵심 기술은 결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대규모로 묶은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를 빨리빨리 전송하는 네트워킹이랑 저장 장치, 또 이걸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건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구성은 다른 경쟁사들도 뭐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기술 자체는 따라할 수 있다. 그렇죠. 게다가 아마존 웹서비스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CSP라고 하죠. 네, CSP들. 이 CSP들도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뭐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코어위브 같은 외부 전문 업체의 자원을 또 활용하는 약간 이중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뭐 GPU 공급이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좀 풀리고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막 시장에 뛰어들고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단순히 뭐 최신 GPU 많이 확보했다 이것만으로는 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장담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워낙 공급이 부족하니까 코어위브가 가격 면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경쟁이 심해지고 또 고객사들이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공급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좀 표준화된 인프라 서비스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코어위브가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그냥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것, 그걸 넘어서는 어떤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단순 하드웨어 제공 이상의 가치라면? 몇 가지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작업,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류의 AI 모델 학습이라던가 아니면 추론 작업, 여기에 성능을 정말 극도로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성능 최적화? 네, 특정 AI 프레임워크와의 통합 수준을 높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웨어적인 차별화를 이루는 거죠. 둘째는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 하잖아요. 네, SLA? 이 서비스 품질 보증 조건을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장애 발생했을 때 복구 시간을 확 단축시킨다거나 가동률을 더 높게 보장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아, 서비스 품질로 승부한다. 그렇죠. 셋째는 데이터 처리나 저장 방식의 효율성을 높여서 고객의 비용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 열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냉각 중요하죠. 액체 냉각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광 네트워킹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같은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딱 보여줘야 하는 거죠. 결국 경쟁이 심해지면 그게 가격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건 또 곧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막 달릴 때는 설비 가동률도 높고 가격도 좋게 받을 수 있지만 경쟁사들이 막 앞다퉈서 설비를 늘리고 또 엔비디아 GPU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의 병목 현상, 이게 좀 해소되고 네. 그리고 고객사들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여러 공급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벤더 전략, 이걸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진은 뭐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의 대규모 계약, 이거는 최첨단 AI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코어위브 말고도 여러 곳이 있다.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실제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거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코어위브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그러니까 매출 규모랑 상관없이 꾸준히 나가는 비용,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아, 고정비 부담. 네, 이런 사업 구조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 수익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빠지는 그런 역 레버리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역 레버리지요. 네, 쉽게 말하면 매출이 한 10% 줄었는데 이익은 20%, 30%씩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좀 무섭네요. 그렇죠.
마치 비행기 좌석이 비면 그 빈 좌석만큼 손해가 커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할용 정책을 써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마진이 정말 빠르게 깎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오픈 AI 같은 정말 초거대 고객을 확보했다는 거? 이거는 초기에는 분명히 큰 힘이 되었을 텐데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오픈 AI 같은 그런 앵커 테넌트, 그러니까 핵심 인차인이죠. 이런 고객이 있으면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설비 가동률을 단숨에 확 끌어올리고 수익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하죠. 네. 하지만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소수의 아주 큰 고객에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는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 델데오 분석가가 준 단일 구매자, 쿼지모노손이 구조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건데요. 준 단일 구매자.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강력한 구매자가 사실상 시장 가격 결정에 엄청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형 고객들이 야, 가격 좀 더 깎아줘 라거나 더 좋은 서비스 조건 내놔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코이브의 마진이 압박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한두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는 구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위험할 수 있으니 고객을 얼마나 좀 다변화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고객 기반을 얼마나 넓히고 다변화하는지가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개별 계약의 조건 자체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 중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고객이 미리 예약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위약금, 페널티는 있는지, 이런 세부 조항들이 코이브의 미래 수익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계획대로 설비를 빠르게 확장하는 능력, 그러니까 실행력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서버 몇 대 더 들여놓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네. 최신 GPU는 진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력 설비랑 데이터 센터 설계가 필수적이고요. 또 그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기 냉각만으로는 부족해서 액체 냉각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데이터 병목 현상 막기 위한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이건 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 지을 부지 확보하고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계약, 뭐 PPA 같은 장기 전력 구매 계약 같은 거요. 이런 거 맺고 각종 건설 및 운영 인허가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특히 뭐 전력 확보나 부지 선정 같은 문제는 외부 변수가 많아서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환경 규제라든가 아니면 전력회사와의 협상이 좀 어렵다거나 예상치 못한 건설 지연 같은 게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설비 완공 및 가동 시점이 늦춰지고 이건 뭐 곧바로 매출 발생 시점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이브가 발표하는 그 확장 계획이 얼마나 차질 없이 약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는지를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 공사 진행률이라든가 핵심 장비 도입 현황, 안정적인 전력 확보 여부, 또 위험 분산을 위해서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부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눈여겨봐야 할까요? 뭐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들을 좀 꾸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주 잔고, 즉 백로그의 질입니다. 백로그의 질이요? 네, 단순히 그냥 쌓여있는 계약 금액 총액만 볼 게 아니고요. 그 계약들의 평균 기간이 얼마나 긴지, 중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변경하기 쉬운 조건인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질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하. 특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단기 출원 수요 계약보다는 좀 장기적인 학습 수요 기반의 계약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역시 고객 집중도입니다. 상위 몇 개 고객, 예를 들어 상위 5개 고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오픈 AI 외에 다른 대형 고객이나 아니면 중소규모 고객들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지, 이걸 추적해서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고객 다변화 추세군요. 네.
셋째는 비용과 가격의 흐름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데 드는 단위당 전력 비용, 부지 임대료나 감가상각비, 냉각 비용, 네트워킹 비용 같은 원가 항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고객에게 받는 서비스 판매 가격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봐야 해요. 네. 결국 이 둘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 알겠습니다. 넷째는 기술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렉, 그 선반 하나당 얼마나 많은 전력을 공급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걸 렉당 전력 밀도라고 하는데요. 아, 렉당 전력 밀도. 네. 그리고 전체 서버 중에서 액체 냉각 기술이 적용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전송에 광 네트워킹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술 및 운영 지표들이 경쟁사 대비 코어 위브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를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마지막 다섯째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핵심 부품 공급망의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니오클라우드 경쟁 업체들이나 대형 CSP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코어위브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 엔비디아 GPU 같은 부품들의 공급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를 들어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칩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코어위브의 가격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네, 정말 체크할 게 많네요.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 코어 위브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떤 모습일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게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코어 위브가 오픈 AI에 이어서 다른 대형 AI 기업들이나 클라우드 업체들과도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을 연이어 성공시키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좋은 조건의 전력과 데이터 센터 부지를 선점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죠. 아, 선점 효과. 네. 여기에 더해서 고밀도 컴퓨팅 환경 구축이나 액체 냉각 기술 등에서 확실한 기술적 우위와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추론 관련 수요까지 성공적으로 흡수한다면 현재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죠. 베스트 케이스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현재 시장의 좀 중립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동시에 경쟁사들의 설비 증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코어 위브가 가격을 막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경쟁 때문에. 네, 이 경우 매출은 성장하겠지만 마진율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소폭 개선되는 정도, 여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긴 하지만 폭발적인 이익 증가는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죠. 안정적이지만 엄청난 성장은 아닌. 네, 마지막은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대형 고객들이 코어위브 외에 다른 공급사로 눈을 돌리거나 벤더 다변화죠. 혹은 기존 계약 갱신 시점에서 더 낮은 가격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고객 이탈이나 가격 압박? 그렇죠. 동시에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공급 과잉 조짐이 나타나면서 코어웨이브의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나 예상치 못한 전력 비용 급등 같은 외부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 수익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코어위브를 둘러싼 현재의 이 뜨거운 관심은 분명 강력한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이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결국 코어위브가 얼마나 차별화된 기술력과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증명하고 또 약속한 대규모 설비 확장을 계획대로 실행하며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경쟁 심화라던가 고객의 협상력 강화 같은 만만치 않은 구조적인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펜나데슨 같은 투자기관의 중립적인 평가는 바로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 사이의 어떤 팽팽한 균형점, 이걸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균형점. 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실제 실적 데이터나 신규 계약 공시 내용 등을 통해서 코어위브가 제시하는 성장 스토리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어이브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한 걸음 좀 물러서서 핵심 동인과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코어이브의 사례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AI 인프라 시장의 역동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속도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흥미진진하면서도 또 복잡한 AI 인프라 분야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워낙 변화가 빠른 시장이라 앞으로도 정말 꾸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최신 고성능 GPU를 남들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AI 인프라 제공업체를 진정으로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독보적인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운영 효율성일까요? 혹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